천둥 소리가 서울 하늘을 가르는 새벽 2시, 사립탐정 이소연의 사무실 유리창에 빗방울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이런 밤에 찾아오는 의뢰인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은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테이저건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다. 이소연 탐정님이세요? 40대 중반의 여성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명품 코트는 비에 젖어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절망적이면서도 날카로웠다.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 목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떨리는 손에 쥔 에르메스 핸드백까지 상류층이 분명했다. 박미란입니다.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소연은 그녀에게 수건을 건네며 자세히 관찰했다. 미란의 손톱은 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딸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수진이에요. 24살.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생이죠.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가 벌써 32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지적이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였다. 긴 생머리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미소 뒤에 숨겨진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들은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거라고,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연은 메모지에 세부 사항들을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 통화 시간, 평소 행동 패턴, 교우 관계까지. 하지만 미란이 다음에 한 말이 소연의 집중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리고 수진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밤늦게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걸어왔는데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더라고요. 수진이가 무서워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고 그 순간 소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른 아침 소연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을 찾았다. 경비원이 출근하기 전 시간을 노려 미술관 주변을 둘러보며 수진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다. 미술관 관장 최민수 교수는 소연을 조심스럽게 맞이했다. 60대 초반의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수진이에 대해서라면. 최 교수가 말을 운에 띄우더니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제 연구실로 오시죠. 연구실로 가는 길, 소연은 최 교수의 거동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 양은 우리 미술관의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가 문을 잠그며 말했다. 조선시대 회화 복원 작업인데 그 중에서도 월화독작이라는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월화독작이요? 17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가 미상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수진 양이 그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최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림 뒷면에 특별한 표시들이 있다면서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기호라고 주장했어요. 지금 그 그림을 볼 수 있나요? 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문제입니다. 수진 양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밤 그 그림도 사라졌거든요. 소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도난당했다는 말씀이세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교수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속삭였다. 수진 양이 그 그림을 가져간 것 같아요.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때 갑자기 연구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 교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집어넣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급히 속삭였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고 소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김수진 학생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소연은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다. 저는 단순히 대학 투어를 하러 온 학부모입니다. 두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나갔다.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소연은 수진의 대학 동기 김영희를 만났다. 영희는 23살의 활발한 성격으로 수진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 수진 언니가 사라지기 전 일주일 동안 정말 이상했어요. 영희가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계속 뒤를 돌아보고 전화를 받을 때도 멀리 가서 받고.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맞다. 영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다시 낮췄다. 정민호라는 사람과 자주 만났어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수진 언니가 그 사람한테 월화독작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정민호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되게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리고 영희가 주변을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이 수진 언니한테 뭔가
위험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위험한 제안이라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진 언니가 이것만 끝나면 우리 엄마 갤러리 빚 문제도 해결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미란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저녁 소연은 정민호의 골동품점 고려제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유리창에는 긴급 휴점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다. 정민호 씨요. 그 양반 사흘 전에 급하게 짐 싸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옆 가게 아저씨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떠나기 전에 검은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 와서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소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민호도 위험에 처한 것일까? 아니면 공범인 것일까? 그때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수진이를 찾고 있군요. 더 깊이 파면 후회할 겁니다.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다.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 세계로의 추락. 소연은 위협 전화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했다. 정민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한 가지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그의 골동품점 뒷골목 CCTV에 찍힌 검은 벤츠의 번호판이었다. 번호판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차량은 국제 미술품 밀수 조직 블랙마켓과 연결된 것이었다. 소연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옛 동료 강 형사에게 연락했다. 이 조직에 왜 관심이 있어? 강 형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블랙마켓은 웬만한 조직 폭력배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야.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한국의 문화재를 밀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해버린다고 소문이 자자하지. 그들의 거점을 알고 있어? 인천 항구 쪽에 창고를 여러 개 운영한다는 정보가 있어. 하지만 소연아, 혼자 가면 안 돼. 정말 위험하다고. 하지만 소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수진이 그들의 손에 있다면 시간이 생명이었다. 그날 밤 11시 소연은 인천항 주변의 허름한 창고 단지에 도착했다. 검은 벤츠가 세 번째 창고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창고 내부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 정민호가 서 있었다. 하지만 정민호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수진을 지키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 그림의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너희 둘 다 오늘 밤으로 끝이야. 검은 정장을 입은 거대한 사내가 협박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고개를 들며 당당하게 말했다.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비밀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존재 자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소연은 깨달았다. 수진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무언가와 연결된 열쇠였던 것이다. 그건 최후의 대결. 새벽 3시 소연은 창고 뒤편에서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 형사에게 이미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분이 걸릴 예정이었다. 그 사이에 수진과 정민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창고 내부에서는 긴장된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월화독장 뒷면의 암호가 가리키는 장소가 어디냐? 조직의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권총을 꺼내며 협박했다. 수진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 장소에 숨겨진 것들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거든요. 정민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처음 약속한 건 단순히 그림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었잖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닥쳐. 김 사장이 정민호의 뺨을 후려쳤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온 것부터가 실수였어. 이제 둘 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지. 바로 그때 소연은 행동에 나섰다. 창고 뒤편의 비상구를 조용히 열고 들어가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다. 정전이 혼란 속에서 소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김 사장을 제압했다. 하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재빨리 대응하기 시작했다. 수진 정민호 씨, 이쪽으로. 소연이 외쳤다. 총성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소연은 수진의 밧줄을 자르며 급히 말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탐정님, 그림이 여기 있어요.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가리켰다. 월화독작이에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정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아 끌었다.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살고 봐야지. 세 사람은 창고 뒤편 비상구로 뛰어나갔다. 뒤에서는 조직원들의 외침과 추격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차가 있어요. 소연이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들이 차에 도달하기 직전 검은 승용차 2대가 길목을 막아섰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다. 끝났군. 김 사장이 피를 흘리며 나타났다. 이제 너희 셋 다 바다에 수장시켜 주마.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젠장.
김 사장이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철수한다. 어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연과 수진, 정민호는 경찰차 뒤로 피신했다. 30분간의 추격전 끝에 블랙마켓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하지만 그때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월화독자계의 진짜 비밀을 아직 모르시잖아요. 숨겨진 보물. 일주일 후 소연의 사무실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미라는 딸 수진과 함께 찾아와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다. 사실 저희 갤러리가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미란이 고백했다. 수진이가 그걸 알고 도우려고 했던 거였죠. 정민호도 함께 자리했다. 그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블랙마켓과 손을 잡았지만 수진의 순수함에 감화되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 월화독장 뒷면의 암호는 정말로 조선시대의 왕실 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였습니다. 수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어요. 며칠 후 국립박물관 발굴팀이 암호가 가리키는 장소를 조사한 결과 임진왜란 때 숨겨진 왕실 유물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그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국가에서는 발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고 그 돈으로 미란의 갤러리 빚 문제는 해결되었다. 수진은 이 발견으로 미술사학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가 되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소연에게 깊이 인사했다. 만약 탐정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예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또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었지만 도시 어딘가에서는 다시 누군가가 그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빛을 보게 된 순간 소연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을 믿으며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